안녕하세요. TV홈닥터 더 나은 클리닉 아나운서 박혜진입니다.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면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 주의보가 발동된다고 합니다. 이 노로바이러스는 영하 20도 이하의 낮은 온도에서도 생존이 가능해서 특히나 추운 겨울철에 많이 발생을 한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노로바이러스로 의한 급성 위장병증으로 지난해 병원을 찾은 환자들이 약 8,00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특히 11월부터 환자들이 급증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우리가 좀 식중독을 예방하려면 뭐 지금 코로나 때문에도 손을 자주 씻으시겠지만 외출 후에는 30초 이상 손을 깨끗하게 씻으시고 조리도구에 의한 감염이 특히 많다고 하거든요. 특별히 여러분 가정에서 주방 위생에 신경을 쓰시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TV홈닥터 더 나은 클리닉 오늘 건강정보 전해주실 선생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경준 정형외과 전문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경준입니다. 자, 저희가 계속해서 건강정보 지금 복습 중입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건강정보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TV홈닥터 더 나은 클리닉 이번 주 주제는 정형외과 질환입니다. 우리 방송에서 꽤 자주 다뤘던 주제 중에 하나인데 이제 몸으로 보자면 어깨부터 여기 손목, 손 그리고 무릎, 발까지 오늘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우리가 위에서부터 좀 내려가 볼 텐데 선생님 어깨 질환부터 좀 살펴볼까요? 그렇죠.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9회 방송에서 이 대표적인 어깨 질환으로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거든요. 그랬죠. 혹시라도 방송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회전근개는 의학 용어고요. 이제 쉽게 말하면 어깨 힘줄입니다. 어깨 힘줄은 뭐 당연히 팔, 어깨를 움직이는 역할을 하는 기능을 하고 어깨 관절은 다른 관절과 달리 이 관절 운동이 굉장히 넓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불안정하기도 해요. 탈구, 어깨 빠진다는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렇죠. 뭐 손목 빠졌다 이런 얘기 잘 못 들어봤어도 그래서 이 회전근개, 즉 어깨 힘줄이 관절의 안정성에도 어느 정도 기여를 합니다. 그 방금 이제 어깨가 빠진다. 이제 흔히 일반인들은 그런 식의 표현을 쓰는데 그 이유는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어깨 주변에 근육이 되게 많다고 들었어요. 이게 정확히 회전근개 파열은 어떤 질환인지 좀 설명해 주실까요? 그 4개의 힘줄이 있는데 하나는 극상근, 극하근, 소원근, 그다음에 견갑, 하근. 말이 어렵죠. 앞뒤로 다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그 힘줄에 따라서 기능이 조금씩 다른데 뭐 결국은 움직이는 거고요. 쉽게 말해서 그 힘줄이 이제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파열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파열이 발생했을 때 이제 통증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일련의 질환을 회전근개 질환이라고 해요. 그래서 회전근개 파열은 그 질환의 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물론 더 진행되면 관절염까지 오기도 해요. 하지만 이 회전근개 질환이라 보는 게 맞고 그 단계별로 좀 그 질환명이 좀 다르다 보시면 됩니다. 저처럼 TV홈닥터 더 나은 클리닉의 애청자시라면 아마도 그 원인은 어느 정도 아실 것 같은데 이 회전근개 파열이 일어나는 원인이 바로 퇴행성이라고요. 가장 많은 게 퇴행성이죠. 50대 이상에서 특별한 외상력 없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돼 있는데 하지만 뭐 100% 퇴행성은 아닙니다. 외상에 의해서도 당연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그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사실 제 주변에 있는 분들 중에서는 운동하시다가 병원에 갔는데 이렇게 통증이 있어서 회전근개 파열이다 이렇게 그 진단을 받으신 분들도 계셔서 외상으로 오시는 분들도 꽤 많으신가 봐요.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어깨 탈구, 이 탈구가 되면 이제 아무래도 관절이 과도하게 꺾이니까 그것에 의해서 힘줄이 파열될 수도 있고 그리고 헬스 같은 경우 할 때 순간적으로 힘을 주잖아요. 이때 이제 힘줄이 끊어질 수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느껴요. 뚝 소리가 났다고. 소리가 날 정도로요? 예, 진짜 뚝 하고 느껴지죠. 하지만 이제 왜 외상성 파열이 적냐면 보통은 힘줄이 끊어지지 않고 뼈를 물고 떨어지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젊으신 분들은. 그래서 퇴행성이 더 많은 건 사실이지만 외상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방금 헬스 말씀해 주셨는데 또 이 어깨에 무리가 가는 운동 같은 게 뭐가 있을까요? 같은 동작을 반복적으로 하는 게 안 좋거든요. 운동으로 따지자면은 뭐 예를 들면 수영 같은 거,
그다음에 뭐 배드민턴 네. 이런 경우에는 좀 골프 반복적으로 뭐 이런 팔을 것도 올리고 해당될까요? 골프는 뭐 치기 나름이니까요.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그리고 어떤 생활적인 환경에 관련해서는 마트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 진열대 올리는 거 계속 반복해서 한다 하시더라고요. 네. 그 그리고 택배 상하차 하실 그렇죠. 때 그런 분들도 그런 무거운 해당이 짐을 되겠네요. 옮기는 분들, 이삿짐 하시는 분들, 다양하게 어깨를 많이 쓰는 분들한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깨를 그 같은 동작을 지속적으로 하시는 분하고 네. 또 무거운 물건을 자주 들었다 놨다 하시는 분들이 해당이 맞습니다. 되신다. 예.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근데 이제 뭐 이런 운동으로 인한 거 아니면 퇴행성 말고도 평상시에 자세가 좋지 않으면 또 회전근개 파열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때 그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자세가 안 좋은 거예요? 자세가 특정한 자세가 나쁜 건 없는데요. 네. 저는 이제 너무 힘쓰는 거를 지속적으로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주무실 때 생각보다 이렇게 팔을 이렇게 하고 주무시는 분들 많거든요. 팔을 누른 예, 채로요? 눌린다든지 네. 꺾인다든지 뭐 예를 들면 팔베개 한다든지 이런 거는 좋지 않습니다. 팔을 올리고 자는 건 어떻습니까? 만세 자세. 그것도 생각보다 이렇게 썩 근육 긴장도를 좀 늘리기 때문에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이렇게 다양한 원인으로 이제 이 회전근개가 파열이 됐다면 그 후에 나타나는 증상들은 뭐가 있을까요? 그게 조금 애매해요. 이제 어떤 그 병의 경중에 따라서 증상도 마찬가지로 비례적으로 오면 좋은데 꼭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일단 원인이 외상성이라면 일단 아파요. 엄청 아파요. 네. 뼈 부러진 것처럼 똑같이 팔도 못 들고 저 꼼짝도 못 하죠. 하지만 이게 퇴행성이라면 점진적으로 한 3개월 됐다, 6개월 됐다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뭐 가끔 따끔했다 이런 경우도 있고 처음에 만약에 파열이 됐다 이게 근데 부분 파열이다 그러면 아프다가 이게 잡아 당겨질 때만 아파요. 네. 우리 상처가 났을 때 살을 잡아 당기면 벌어지면 아프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그 끊어진 부분으로 잡아 당겨지면 지금 힘을 쓰면 아프죠. 좀만 힘쓰려고 하면 아프다 이런 식으로 통증이 오고 근데 이게 또 완전 파열이 되잖아요. 그럼 아예 이제 연결이 소실되니까 잡아 당겨도 거기엔 자극이 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통증은 예, 없는데 통증이 별로 없죠. 사실 진행도는 더 심한 그러니까 환자들 거죠. 말에는 처음엔 엄청 아팠다가 약 좀 먹고 한 두세 달 지나니까 아픈 건 나아졌는데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어깨를 움직이는 힘줄이 아까 말한 그 회전근개 4가지하고 네. 또 옆에 있는 뭐 삼각근, 뭐 승모근 이런 근육들이 있거든요. 근데 회전근개 일부가 파열이 되면은 여러 명에서 일하던 이 어깨 움직임을 일부가 나눠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좀 일 좀 하고 왔더니 밤에 뻐근하니 아팠다. 전에는 이 정도 일해도 안 아팠는데 너무 아프다. 이런 식으로 요걸 우리가 이제 피로 통증이라고 하는데 퍼티그 페인이라고 해서 그게 일을 안 하는 만큼 다른 게 이제 일을 하니까 아프기 시작하는 거고 또 우리 종이 찢어지듯이 네. 파열이 진행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러니까 앞쪽에서부터 찢어진 게 점점점 이제 잡아 당겨지면 네. 뒤로 쭉 찢어지는 것처럼 그래서 악화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 회전근개 파열이 뭐 용어 자체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어깨가 주로 아프다 하시는 분들은 이게 또 퇴행성과 연관이 되다 보니 그쵸. 내가 나이 들어서 50견이 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맞아요. 꽤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회전근개 파열과 50견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차이를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전근개가 역할 중에 관절의 안정성을 잡아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회전근개가 파열이 되면 오히려 관절은 헐렁해져요. 잡아주는 게 하나 떨어졌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움직이면 자유롭습니다. 뭐 다 움직인다 하세요 이렇게. 하지만 50견 같은 경우는 관절 그 막이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정확히 말하면 동결견이죠. 의학 용어로 하면 어떤 원인에 의해서 관절 그 막 그 주머니가 작아지는 거거든요. 수축하는 건가요? 예. 그러면 이제 여유 공간이 좁은 거예요. 좁은 공간에 갇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움직임이 줄어드는 거고 그래서 그냥 가장 쉽게 설명드리면 뭐 팔 드는 거 이것밖에 안 올라가요. 뭐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뒤로 안 돌아가요. 이런 경우에는 50견인 경우가 많고 네. 팔 쓰는 데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뭐 다 움직여요. 근데 밤만 되면 아프고 뻐근해요. 이러면 이제 회전근개 파열인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근데 밤에 아픈 이유는 또 따로 있나요, 혹시? 그러게요. 그게 어깨 힘줄, 어깨 질환의 특징이에요. 꼭 회전근개뿐만이 아니라 어깨 골절이 있어도 그다음에 뭐 다른 어깨 관련 질환이 있어도 밤에 많이 아픈데 이 중력 방향으로 뒤로 좀 당겨지니까 그래서 요 뒤에다 이렇게 좀 받쳐놓고 주무시면 좀 낫습니다. 네. 주무시면 이렇게 뒤로 되거든요. 이렇게. 근데 그 밤에 아픈 건 네. 감기도 밤에 되면 아이들 밤에 보세요. 다 아파요. 더 심해지잖아요. 맞아요. 희한합니다. 아무튼. 자, 대표적인 어깨 질환, 이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어깨 질환 중에 회전근개 파열 말고 또 다른 어깨 질환들이 또 있거든요. 예. 대표적인 게 석회성 건염이 있을 수 있겠고
뭐 외상과 관련해서는 탈구가 있습니다. 석회성 건염 같은 경우는 아직 원인은 정확히 모릅니다. 여러 가지 가설이 있지만 퇴행성으로 어떤 어깨 심줄에 변성이 와서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많이 의심을 하고 있고요. 어깨 심줄 내부에 석회성 병변이 생기는 건데 이 석회성 병변이 생기기만 하면 괜찮은데 그게 좀 커지거든요. 그리고 부피를 차지하니까 심줄이 이렇게 두께가 이렇게 있다면 그 내부에 석회가 이렇게 생겼다 손 치고 네. 석회가 커지면 이렇게 심줄을 들어 올립니다. 그러겠네요. 그러면은 그 위에 있던 뼈하고 공간이 좁아지죠. 네. 그러면서 그 위에 그 회전근개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충돌 증후군 증상이 생길 수 있고 또 화학적 작용에 의해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아픈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병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이렇게 다양한 어깨 질환, 그러니까 회전근개 파열, 뭐 오십견 등등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 질환에 따라서 각자 다 치료법도 다를 것 같거든요. 어떻게 다른가요? 회전근개 파열이라면 나이가 좀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전층 파열인데 다 파열됐는데 나이가 뭐 한 85세 이런 경우에는 좀 고민을 하죠. 그렇게 별로 많이 아파하시진 않고 왜냐하면 요구도가 떨어지니까 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그런 경우에는 요구더라 하면은 이제 사용을 그만큼 그렇죠. 많이 하시지 않는다. 예, 어떤 활동도가 좀 떨어지니까 네. 그런 경우에는 보존적 치료를 할 수도 되어 있다 되고 제가 레지던트 때 배울 때는 70대 이상은 수술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배웠어요. 네. 그때만 해도 이제 뭐 벌써 한 20년 전이니까 그렇죠. 지금은 100세 시대니까요. 벌써 달라졌죠. 여자 77세, 남자 75세 이 정도였던 걸로 제가 기억해요. 평균 수명이. 네네. 그러니까 그냥 굳이 수술할 필요 없다 이렇게 배웠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 기준이 한 10살 늘었습니다. 한 80세, 85세까지도 좀 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85세 이상 되면 좀 고민을 하지만 그 외의 경우라면 나이에 따라서 수술을 한다 안 한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건 좀 의미가 없고요. 네. 환자분이 원한다면 전층 파열이 있다면 수술을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부분 파열인 경우에는 이게 얼마 안 됐다면 자연 치유가 가능할 수가 있거든요. 아, 파열인데도요? 네, 자연 왜냐하면 다 안 치유도요? 뜯어졌으니까. 그래서 다 파열되지 않고 부분 파열이고 통증이 어느 정도 견딜만 하면 그 자연 치유를 기대하면서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좀 보존적 치료를 해볼 수는 있습니다. 보존이라 하면 약물 치료 같은 걸 말씀하시나요? 네, 약물 치료, 그다음에 그쪽을 자극시켜 줄 수 있는 뭐 충격파 치료 이런 게 있고요. 석회성 건염도 마찬가지인데 응급실로 실려오는 어깨 질환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석회성 건염이에요. 아, 응급실로 갈 정도의 엄청 통증 아픕니다. 때문에요? 네, 네. 통풍이라고 아시나 모르겠는데 그것처럼 엄청 아픕니다. 네. 팔을 꼼짝을 못하죠, 아예. 근데 그게 그렇게 아프더라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약물 치료 좀 기다려보자고 말씀을 드리고 네.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는 그 통증을 못 견디는 분들이 있어요. 안 좋아지고. 그게 한 열흘, 2주, 극심한 통증을 한 2주 겪는다 생각하시면 못 버티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수술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그렇게 심한 통증은 아닌데 몇 년째 아프다. 없어지지 않고 석회가 저절로 없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없어지지 않고 몇 년째 아프다는 경우에는 그것을 이제 감압해주는 수술을 할 수는 있습니다. 네. 자, 저희가 지금 정형외과 질환 가운데 먼저 어깨 질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슬슬 좀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제 손목과 손 관련 질환을 좀 정리해 볼까 하는데 우리 이거 다뤘던 거 혹시 기억하세요? 맞아요. 네. 7회 방송이었죠. 이 손과 손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저희가 함께 나눴는데 저는 기억나는 게 그 방아쇠 수지증. 이게 기억나는 게 병명이 참 특이하다고 생각을 그죠? 했었거든요. 네. 방아쇠 수지증 어떤 질환인지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손가락을 구부리는 힘줄을 굴곡건이라고 하는데 이 힘줄이 다니는 그 가이드라인처럼 그 통로를 유지해 주는 게 활차라고 하거든요. 그래야지만 힘줄이 일정한 방향으로 움직이니까 낭창낭창하게 안 다니고 네. 또 도르래 역할도 해주죠. 적은 힘으로 높은 효율을 얻을 수 있게. 그래서 이제 굴곡건이 두꺼워지거나 활차가 두꺼워지거나 아니면 네. 둘 다 두꺼워지거나 그러게 되면은 이 통로가 빡빡해지죠. 그러면 처음에는 주먹을 쥐려고 하면은 뭔가 좀 뻣뻣하다 느끼고 아침에 일어나면 주먹이 잘 쥐어지지 않고 그다음에 좀 더 진행을 하면은 힘줄이 딱 잠김 증상이라고 해서 딱 걸려서 안 빠져나옵니다. 그 활차에서. 네. 그러면 주먹을 쥐었다 펴려고 할 때 하나만 안 펴지고 나머지는 펴지고 이런 식으로. 특이하게 또 하나만 안 펴지는 거예요? 보통은 세 번째가 제일 많죠. 네. 그리고 그걸 피려면 다행입니다. 억지로 세 번째가 안 펴져서. 툭. 아, 예. 정말 다행이네요. 진짜 갑자기 선생님이 이 손목을 보는데. 예. 그래서 예. 그 잠김 증상이라 하는데 네. 그런 증상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아니 사실 이렇게 뭐 웃을 일은 아닌데 정말 아침에 일어났는데 맞아요. 안 펴지거나 막 여기가 되게 뻐근하거나 이런 증상을 느끼면 얼마나 놀라시기도
아프기도 하고 통증이 있으니까 힘드실 텐데 네. 보통 증상이 어떻게 와요? 아까 그 뻐근하거나 잘 펴지지 않는 거 말고도 뭐 굉장한 통증이 있습니까? 굉장한 통증보다는 불편함이죠. 불편해요. 계속해서. 예. 손을 쓰긴 쓰는데 불편하고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 손가락 그 손바닥 가운데 이 손금에서 네. 손가락 쪽으로 한 1cm 정도 위로 여기에 그 아까 말씀드린 A1 활차라는 게 있거든요. 그 부분을 누르면 심한 압통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아침마다 주먹이 좀 잘 안 쥐어지고 좀 지나면 나아지고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 이 아까 말씀드린 잠김 증상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방아쇠 수지를 강하게 의심할 수 있죠. 보니까 근데 이 질환은 두부들 혹은 뭐 장시간 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실제로 환자분들은 어떠신가요? 가장 흔한 나이대는 40대인데 20대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대는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어쨌든 많이 쓰는 직업군이나 아니면 가정주부도 일을 많이 하잖아요. 집안일이 굉장히 손을 많이 쓰는 거니까 가정주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주부들은 이제 예를 들면 그 살림을 한다는 것이 사실 모든 이렇게 손 동작으로 이루어지니까 요리할 때 그리고 뭐 무슨 나무를 뭐 조금 다듬고 삶고 또 빨래 돌리고 널고 뭐 이런 모든 과정들이 해당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심하다 보면.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방아쇠 수지증 말고 저는 또 중년 여성들에게 자주 올 수 있는 질환 중에 하나가 손목 터널 증후군을 기억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그 어떤 질환명은 다 그 병이 발생하는 그 부위를 두고 말을 한 건데요. 네.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는 거는 이 손목 쪽에서 요 부분입니다. 여기에 손목 터널이라는 것이 있는데 네. 그 터널 안에는 여러 가지의 이 손가락을 움직이는 아까 말씀드린 굴곡건 그것과 그 가운데 있는 정중신경이라고 있습니다. 네. 가운데 있어서 정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신경이 있는데 그 손목 터널 내부가 좁아지는 거예요. 무슨 이유든지 간에. 네. 그 막이 두꺼워지든지 아니면 손을 너무 많이 써서 힘줄이 뚱뚱하게 붙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한 원인에 의해서 그 공간이 좁아지면 신경이 눌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정중 신경이 지배하는 신경 부위를 따라서 엄지손가락,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반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네 번째 반까지만 지배하는데 그쪽으로 해서 감각 저하, 이상 감각, 뭐 저림증 이런 증상이 있고 좀 더 그 병이 진행을 하게 되면은 이 엄지 손가락 요 밑에 좀 토실한 데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걸 무지구근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위축이 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좀 힘도 좀 약해지겠죠. 악력이 좀 떨어진다. 네. 이런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해서 그야말로 손목 맞아요. 지나가는 이 손목에만. 부분을 그쵸. 말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네요. 여기입니다. 네, 이 손바닥 안쪽을 말하는 거네요. 모든 신경 포착 증후군이 다 마찬가지인데 눌려서 증상이 오는 거거든요. 우리 고속도로로 치면은 서울에서 시작해서 부산까지 가는 경부 고속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디서 정체되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막힌다는 것처럼 결국에 이 신경도 머리에서 내려온 겁니다. 네. 뇌에서 내려와서 목에서 여러 가지로 갈려서 겨드랑이에서 또 세 개로 나오고 여기서 또 세 개를 갈린 다음에 이렇게 다 같은 신경이거든요. 근데 그게 어디서 눌리냐에 따라서 그 병명이 정해지는 거고 이 신경이 그러니까 이것과 관련된 신경이 목에서 눌리면 그게 목 디스크죠. 그래가지고 네. 이 손이 저리다면 이게 목 디스크냐 손목 터널이냐 이거를 좀 감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죠. 그래서 눌리는 부위를 찾는 게 이제 진단 과정이죠. 자, 이 이외에도 또 손목 질환들 몇 가지를 좀 설명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외상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짚고 넘어지면서 네. 발생할 수 있는 삼각 섬유연골 복합체. 우리 이렇게 보시면 여기 가장 튀어나온 뼈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거보다 약간 위에 있어요. 작은 구조물인데 뭐 새끼손톱보다 좀 작은데 그 연골 역할을 해주고 뭐 손목의 안정성을 좀 잡아주는 역할을 해주고 그리고 이쪽에 요 주상 인대 손상 이런 네, 것도 있을 수 이렇게 있고. 보여주시겠어요? 화면 앞쪽으로. 예. 네. 요쪽에 있는 인대가 다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외상과는 관계없지만 이제 흔하게 있는 게 결절종이라고 있죠. 네. 그럼 이렇게 손이랑 손목에 생긴 질환들의 치료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이제 병마다 약간씩 다른데 네. 이제 대부분은 보존적 치료를 합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은 약간 달라요. 그거는 가만히 있어도 저린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신경이라는 거는 일단 눌리기 시작하면 이게 가역적인 변화, 비가역적인 변화를 봐야 되는데 가역적이라는 건 돌아올 수 있는 거죠. 일시적으로 부은 거. 우리가 어디 가서 뭐 주먹으로 맞았는데 얼굴이 이만큼 부었는데 시간 지나면 빠지잖아요. 네. 그게 평생 가진 않잖아요. 네네. 이제 그게 가역적인 변화. 얼굴에 상처가 났다. 그럼 흉이 남죠. 그렇죠. 두툼하게 남기도 하고. 이건 비가역적, 돌아오질 않죠.
만약에 여기에 비가역적으로 두툼하게 막이 두꺼워졌다. 이거는 빨리 해주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기다려도 좋아지지가 않고 약을 드셔도 일시적 완화이기 때문에 그리고 신경 쪽 문제는 점점 더 늦게 수술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다 돌아오질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수술을 하는 게 맞고 그 외에 나머지 질환들은 대부분 다 일단 보존적 치료를 합니다. 이유는 손목 관절은 다른 무릎이나 발목 이런 보행할 때 쓰는 관절하고는 다르게 본인이 들 쓰면 덜 아파요. 보통 아까 말씀드린 이러한 병들은 위로 올린다거나 네. 아니면 주먹을 이렇게 쥐고 돌리는 동작. 그러니까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빨래 짜는 동작, 네. 남자들은 드라이버 돌리는 동작. 이런 거 할 때만 아프거든요. 이렇게 할 때는 안 아파요 또. 그러면 안쪽으로 하면 안 아픈 네, 거예요? 요거만 아픈데 이런 식으로 주먹 쥐면서 이런 보통 아니면 이렇게 뭐 팔굽혀펴기 하는 자세랄지 그 때문에 특정 동작을 피하면 사시는데 별 지장이 없고 급격히 나빠지는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충분히 한 6개월 정도 저 같은 경우라면요. 네, 뭐 의사들마다 약간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6개월 정도는 기다려봤다가 수술 여부를 결정해도 뭐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하나 제가 기억에 남는 거는 좀 이름이 무시무시했어요. 결절종을 기억하고 있는데 네. 이게 일반인들은 흔히 알기로 이제 무혹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뭐 위험하거나 이렇게 좀 심각한 그런 건 아닌 거죠? 예, 조직 검사에서 확진이 된다면 전혀 걱정하실 병은 아닙니다. 결절종은 이 손목 관절에서 어떠한 뭐 외상에 의한다든 아니면 특별한 뭐 다치지 않더라도 퇴행에 의해서 관절막 일부에 살짝 구멍이 난다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관절 안에는 관절액이 있습니다. 네. 그 액이 그 작은 구멍을 통해서 조금씩 새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고여 있고 뭔가 고이면 우리 몸은 그거를 분리하기 위해서 막이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점점 우리 풍선 불듯이 점점 커지는 게 결절종이고요. 네네. 그래서 원인은 그런 어떤 종양이로 이름은 붙었지만 사실은 종양계통은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저는 또 궁금한 게 제 지인 중에서는 여기 그래서 종이 있었는데 네. 혹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아, 사라졌다고. 없어지기도 합니까? 그래서 사라지는 것도 있는지 아니면 또 다른 질환으로 이어졌는지도 궁금해요. 사라지는 거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진 않고요. 한번 생겼으면은 그게 작아질 수는 있어도 그래서 네. 만져지지 않을 수는 있어도 없어지진 않습니다. 근데 간혹 그게 저절로 터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터지고 엄청 아프고 조금 이렇게 증상을 못 느끼는 경우는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저절로 사라지진 않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어깨 질환 그리고 손과 손목 질환까지 알아봤습니다. 이게 사실 뭐든지 아프기 전에 많이 써서 망가지기 전에 건강한 상태를 좀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더 관심 가질 만한 평상시에 그럼 어떻게 좀 보호를 하고 관리를 할 것인가? 먼저 어깨 이 사용법을 좀 알고 싶은데 평상시 습관, 좋은 습관 같은 게 있을까요? 저도 좀 그런데 약간 이렇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이가 드실수록. 네. 뭐 실제로도 좀 디스크도 좀 얇아지기 때문에 조금 굽기도 하는데 자꾸 좀 자세를 펴주시고 그리고 한 50대 근처 되시면 특별히 이유 없이 50견이 진짜 생겨요. 네. 다치지도 않았는데 무리한 적도 없는데 네. 그러면은 이게 그걸 원인 불명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런 경우도 꽤 많이 계신가 봐요. 예, 특발성이라고 하죠.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좀 뭔가 좀 불편할 때 미리미리 병원을 찾아서 확인을 해보고 의심스럽다 하면은 실제로 50견이 아직 안 왔다 하더라도 네. 미리 스트레칭을 해주면 그 오는 정도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칭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이렇게 양쪽으로 팔을 좀 늘려주는 그런 동작인가요? 네, 요즘에 뭐 인터넷 같은 게 워낙에 잘 돼 있으니까요. 이제 뭐 전방 거상 운동, 그다음에 뭐 이 스트레칭 운동, 외회전, 내회전 이런 게 있는데 기구를 이용해서 그 작은 봉 같은 것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고요. 테라밴드라고 고무줄 같은 거 있죠. 네, 그런 네. 걸로 좀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속적으로 스트레칭을 좀 해주고 손목 관절 같은 경우에는 저는 웨이트 같은 거를 좀 너무 심하게는 안 하는 게 좋겠다. 하게 된다면은 이 보조기 같은 거나 아니면 붕대, 아대 네. 이런 거를 좀 차고 하시는 게 좋겠다. 아, 여기 보호대 같은 예, 충고해드리는 그런 거, 편입니다. 장비를. 네. TV 홈닥터 더 나은 클리닉 오늘 정형외과 질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깨 질환부터 손목 질환, 손 관련 질환까지 알아봤는데요. 자, 오늘 핵심 내용 다시 한번 화면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뭐 어깨뿐만 아니라 손목과 손을 많이 쓰면 아무래도 통증이 생기고 망가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다시 한번 총정리해드린 것처럼 조금만 더 신경을 쓰셔서 어깨 질환 그리고 손목, 손 질환까지 가지 않도록 건강을 좀 지키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다시 정리해보니까 어떠셨어요? 네. 저는 오늘 유익한 정보를 너무 많이 알려주셔가지고 필기하느라 바빴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꼭 펜을 챙겨서 필기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정형외과 질환 꽤 여러 가지가 있어서 오늘로 끝내지 않습니다. 다음 주 TV홈닥터 더 나은 클리닉에서 정형외과 질환 2탄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